이스라엘은 한층 더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 간에 공방이 지금 계속 교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상황이 심해진다면 이건 결국은 정면전 직전 상황까지도 갈 것인데 이스라엘의 핵 사용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해외의 다양한 토픽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먼저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지금 뭐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까지도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군사학자로서 바라보는 과거로부터 오늘날 현대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전쟁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기본적인 학문 대상을 전쟁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접근을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그 전쟁의 발발 원인,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을 알게 되면 전쟁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아야 할 전쟁이긴 하지만 이 전쟁이 벌어지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군사학이거든요. 자, 군사학에서는 우리가 전쟁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전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평화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전쟁과 평화에 있어서 평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전쟁의 부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과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자,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2022년 전쟁이 벌어졌고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중동 지역 그리고 뭐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라든가 사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쟁 발발에 대한 이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양측 간에 지금 엄청난 미사일 공격에 또 그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등 지금 자칫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또 많이 낳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과 이란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근 100년 가까운 기간 어떻게 보면 그 악연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중동 지역 국가들인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이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도 다시 수니파와 그리고 시아파라고 하는 종교적 이해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 그러한 아주 복잡한 헤게모니가 중동 지역 정세의 중요한 작용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해묵은 어떤 갈등과 그리고 자칫 전쟁으로까지 번질 뻔했던 과거 여러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는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그리고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보복 공격을 감행했거든요. 양측의 피해 규모와 사상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첫 번째 공격에서는 이란 정규군인 국방부와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지휘관들과 그다음에 부사령관 등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정밀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외신 기사로만 드러난 부분을 좀 추려서 보자면 지금 이란의 군부 지도자 80%가 이미 제거가 됐다고 지금 외신에선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내부의 군부 강경 세력이나 또는 이란 내부에서의 여론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감행을 했어요. 근데 눈여겨볼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에서 이란이 그동안 한 번도 꺼내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신무기들, 새로운 어떤 미사일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점차 민간인 시가지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뭐 공군 기지나 그다음에 주요 시설에 대한 지금 타격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할 정도의 고도의
미사일 방공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언 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아이언 빔을 또 추가해서, 빔이니까 이제 레이저 요격까지 하는 거죠. 레이저로 요격을 하는 건데, 잠깐 미사일 요격 체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미사일 대공방어 체계를 MD라고 하거든요. 이 MD는 미슬 디펜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인데, 이 미사일 요격 시에는 다층 방어 체계라고 하여 1차 요격 시도를 고고도에서 시도를 하고요. 다시 실패 시에는 2차 요격을 중고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고도에서 3차 요격 시도를 함으로써 다층으로 복합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종말 단계의 요격을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기본 원리는, 사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사일의 탄두를 제거하면 로켓이 돼요. 그리고 로켓에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게, 하나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밸러스틱 미슬, 그리고 또 하나는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크루즈 미사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멀리까지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직으로 고각 발사를 해요. 그럼 수직으로 고각 발사를 하게 되면 미사일이 고고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추진체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높은 고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고고도로 수직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 이후에 이제 활공 단계를 거쳐서 하강을 하면서 목표물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는데, 수직 발사된 미사일과, 그리고 이 미사일에 대한 기본적으로 탐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미사일이 활공 단계를 거치면서 추적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활공 단계에서 이제는 목표물을 향해서 하강하게 될 때, 그때 최종 탐지 식별 이후 이제 요격을 하는 4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대한 피해를 살펴보면 크가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뭐 미국의 사드도 있고 러시아의 S-400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촘촘한 대공 방어 체계의 방공망이 허점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첫 번째는 사실은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시다발적인 투발 시 결국은 이를 100%다 막아내기는 어렵다라는 거,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난제로서 이제 한계점인데, 현행 아이언돔이나 아이언빔이 지금 이란이 발사한 신형 무기 체계 중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체 중에는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사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징을 동시에,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사일을 이제는 탄도미사일이냐 순항미사일이냐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냐, 이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겠는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용 항공기가,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이제 속도의 소리를 측정하는 마하라는 단위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마하 1에서 1.5 정도의 속도를 낸다고 치면, 이 군용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쓰기는 미사일은 속도가 1.5에서 2 정도.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즉 하이퍼소닉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경우에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 배치에 시도해서 처음 성공한 나라가 이제 러시아인데, 그 이후에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극초음속 미사일 해당하는 현무를 또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현무도 마하 10까지 속도를 내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치르콘 또는 지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급기야 마하 15에서 20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마하 20에서 25까지 속도를 내는 그러한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으니, 사실상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오늘날 현행 아무리 고도화되어 있는 대공방어 체계라 할지라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100%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대공방어 체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맞는데요. 자, 이번에 이란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복 감행에 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공방어 체계를 무력화시켰는데, 이제는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감행에 있어서는 이제 다량의 동시다발적인 그러한 미사일 투발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하이퍼소닉 미사일의 이러한 사용이 있었다. 그동안 이란 군부 당국에서 한 번도 꺼내 보이거나 실전 사용 경험이 없었던 신무기의 다양한 시리즈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새로운 신무기의 시험대가 되고 시험장이 된 게 지금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이란이 지금 이러한 신형 무기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좀 심각한 건, 최근에 이스라엘 국방부 IDF죠.
그래서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에서 공식 성명을 선을 낸 게 이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의 재고량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또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선 더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란의 이러한 보복 감행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래서 이란 정부 당국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보복 공격을 멈추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의아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럼 이스라엘은 이러한 대공방어 미사일이 지금 방어용 미사일이 이렇게 재고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이 나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인구가 한 1,000만 내외,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면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 면적이 너무나 협소하고요. 국토가 이렇게 길다란 형태로 사실 이게 온전한 국가의 어떤 나라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국토 지형도 워낙 협소한 데다가 주변이 다 중동 국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로 결국은 주변이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 배후에는 지중해가 있는데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바다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워낙 국토 면적이 협소한 데다가 이러한 지리적 특징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군사작전 지침은 선제 타격입니다. 선제 타격. 무슨 얘기냐면 뭐 국제법상의 자위권을 두고 있는데, 국제법상의 이제 전쟁법에서는 이 자위권을 허용하고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선제와 예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선제 공격을 허용할 시에 반격할 여지가 없어요. 그 이후에 보복 수단이나 반격할 여지에 이런 옵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가피하게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변 국가로부터 전쟁이 임박하거나 그리고 공격 징후가 매우 임박할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선제 타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군사 작전의 기본 기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스개로 이스라엘 내에서 IDF라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국방군이 연례적인 정규 어떤 군사 훈련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훈련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체 군사 훈련을 하는 건데 주변 중동 국가들은 다 준전시 상황이 돼요. 이스라엘이 또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방어용 공격 무기가 지금 미사일 재고가 떨어져 가고 있다? 이건 더 이란에게는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세가 한층 더 강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 본토에 대한 타격과 그리고 타격 수단이나 수위를 한층 더 높일 확률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력 충돌은 단순한 서로 간의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사실 국지전도 확전이 되면 전면전으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양상을 보면 이게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거나 좀 한층 좀 수위가 낮아질 그러한 상황이 아닌, 오히려 지금 양측의 공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미국도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대한 봉쇄도 염두에 두고 뭐 미국도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잠깐 그 전에 말씀드리면 이란이,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연 왜 이란에 대해서 이러한 공격을 감행했느냐? 이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핵무기 개발에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핵무기 개발에 번번이 실패를 하죠. 미국이나 서방 또는 이스라엘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결국은 번번이 이러한 이란의 핵 개발 야욕이 좌초가 됐는데, 이란이 최근에 핵무기 개발 완성 단계에 거의 수위에 오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사실 핵 보유국이긴 합니다. 핵탄두를 한 20여 개에서 3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런 핵 무기 개발 완성을 가만히 좌시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거의 이제 개발 성공의 직전까지 오니까 결국은 더 이상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상황 속에 결국은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란 내에 핵시설과 주요 군사시설만을 타깃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란에 대한 공격은요 거의 무차별적이에요. 그리고 핵시설이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란의 정유시설이나 산업시설도 지금 타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란이 이제 2015년 그 핵 확산 금지에 대한 일종 약속, 그 핵
핵 무기 개발에 있어서 핵 확산 금지에 대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행 노력을 좀 보여주다가 결국은 2018년, 2019년 결국 또 강경기조로 또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당시 국제사회나 미국 등으로부터 각종 경제 제재를 받아요. 그 경제 제재 조치 중에 이제 석유 금수 조치로부터 해외 석유를 수출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이란이 그 석유를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택가리를 해서 이란산 원유를 들여와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란이 또 해외에 또 원유로 수출하게 됐는데 오일머니를 어디다 썼을까요? 결국 핵무기를 개발할 때 핵무기 개발 자원으로 자금으로 썼던 거예요. 핵시설이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핵시설이나 군사시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인원이나 자산까지도 다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이란이 지금 어떤 이스라엘로부터 이러한 뭐 공격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배경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뭐 당장의 어떤 전면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중간에 과정이 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으로 전쟁이 벌어진다? 근데 이제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꽤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도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려면 그 이스라엘로 통하는 주변 중동 아랍 국가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로부터 어떤 용인을 받고 그러한 나라들과 어떤 동의를 받고 또 어떤 합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혼자만의 단독이 될 수 없고 그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로 통하는 그 지역의 국가들로 하여금 암묵적인 승인 내지는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단순히 이란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란의 비호를 받고 있는 하마스라든가 그 여러 무장 단체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있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그 단체들 그 또 국가들 결국은 그러한 어떤 연합 연맹 체제에서 결국은 이란은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공세 조치를 강화하려 나갈 것인데 결국은 이거에 또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전면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그리고 과정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뭐 내일 당장이라도 전면전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한 것이죠. 만약 핵전쟁으로 커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많은 군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전쟁 발발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냉정하게 보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약간 필연적으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제 예상이 좀 맞았던 것인데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란? 사실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 되고 양측의 피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전면전 상황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은 뭐죠? 우리 측 아군의 피해 규모는 줄이고 단기간 내에 이러한 전쟁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 이스라엘은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는 나라라고 좀 보여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염려가 많이 되는데 제게 3차 세계대전이 중동 지역에서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고 그리고 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이 전쟁이 핵무기가 사용되는 핵전쟁에 대한 발발 가능성? 그동안에 약 50년이 넘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냉전 시대를 겪을 때 그 냉전 시절의 가장 큰 공포가 그거였어요. 핵전쟁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이제 그 공포에 의해서 사실 전쟁이 억제된 거고 핵전쟁이 억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포에 의한 억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거부적 억제니, 응징적 억제니 또는 보복적 억제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당시 그래서 상호 확증 파괴 또는 또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이라고 해서 매드 영어의 단어 중에는 이제 매드를 미친이라고 또 용어를 해석하는데 이제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하는 이런 상호 확증 파괴 또는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이 매드 즉 핵을 보유한 국가가 미치지 않고서는 핵을 보유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호 확증 억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의 핵심인데, 이 이론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냉전 시절에는 이게 거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러한 냉전 시대를 대표했었던 어떤 그런 억제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과 이란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전쟁 상황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핵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핵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놓고 보는 것은 군사학자로서 이거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은요, 오늘날 전쟁은 국가 총력전 양상하에서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구소련의 CIS권 국가죠. 그러니까 그런 위성 국가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내에는 구소련제 핵 미사일 발사 기지와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등극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과 미국의 어떤 설득과 회유에 의해서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만약에 그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2022년 2월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에 대한 전면적 공격,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한층 더 지금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고, 지금 서로가 서로 간에 약간 공세와 방어와, 그러니까 지금 공방이 지금 계속 교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점차 수위가 고조되고 피해 상황이 심해진다면 이건 결국은 정면전 직전 상황까지도 갈 것인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놓는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핵 사용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